안녕하세요. 서류에 적힌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과연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내가 주인인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세금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내 것이 전혀 아닌 부동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받은 양도소득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바로 이 세금 고지서 한 장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정말 예고도 없이 날아온 세금 고지서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에 한 여성의 이름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뒤인 2018년 이 땅이 경매로 팔려나가요.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2025년 갑자기 이 여성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아니, 과세관청은 도대체 왜 그녀가 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이제부터 과세관청이 왜 그녀를 진짜 주인이라고 봤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갈등이 바로 이겁니다. 과세관청은 서류,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 거고요. 반면 이 여성은 실질, 즉 자신은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현실을 주장한 거죠. 서류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에 정말 팽팽한 대립이 시작된 겁니다. 과세관청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법적으로도 탄탄했어요. 첫째, 등기부상 주인은 그녀가 맞다. 둘째, 경매대금이 법적으로 일단 그녀에게 지급됐다. 이 돈으로 그녀의 다른 빚이 갚아졌으니 이것도 결국 경제적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는 이름만 불려줬을 뿐이다 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당신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바로 이 입증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인, 즉 이 여성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가족,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업 때문이었죠. 이 사건에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성의 오빠 A씨. 그가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업이 망하게 생기자 오빠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려고 동생에게 이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가족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녀는 오빠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들을 꺼내들면서 말 그대로 증거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마치 한편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 같았습니다. 여성 측은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내놨습니다. 오빠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쓴 공증약정서도 있고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일관되게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진술한 기록도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을 살 때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반박도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 약정서? 땅 사고 한참 뒤에 쓴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급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오빠 A씨가 과거에 사문서 위조 전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런 사람이 만든 서류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경찰 조사도 무혐의가 아니라 오빠가 잠적해서 기소 중지된 상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와, 이렇게 증거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낸 건 바로 세법에 있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원칙 하나였습니다. 바로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서류상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실제로 그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지배하는 사람, 즉 진짜 주인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식보단 실질을 따지자는 거죠. 심판원은 바로 이 실질과세라는 렌즈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초의 땅을 산 건 오빠의 회사였고 약정서도 시점 논란은 있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고 무엇보다 이 여성이 여러 조사에서 계속 똑같이 진술한 점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그녀가 돈을 대거나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었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 취소. 심판원은 서류상의 이름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진짜 주인이 아닌 이름만 빌려준 명의 수탁자일 뿐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자,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는데요. 이 복잡한 사건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첫째, 세법에서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는다는 것. 둘째, 실질과세 원칙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와 네 번째예요. 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증명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나 금융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세금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류상의 진실과 실제의 진실, 그 무게는 과연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